동산의 양도담보하고 부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는데 부동산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양도담보다 그럼 이것상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되는데 동산의 양도담보가 법리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이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게 왜 어렵냐? 우리 민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인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또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뭘 적용할 것이냐 또 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 있고 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사론 시험에 출제 안 되니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은 버리고 판례가 취하는 입장을 보는데 판례가 양도담보에 대해서 부동산 양도담보하고 동산 양도담보 또 다르게 갑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논리적으로 안 빠져나오고 그냥 결론은 부동산 양도담보 나왔다. 무죄 이렇게 빼시면 간단한데 동산의 양도담보는 우리 판례가 또 뭐로 보냐? 이거는 명의신탁법리하고 똑같이 갑니다. 명의신탁법리. 그래서 그 명의신탁법리를 아시면 동산의 양도담보도 또 잡아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 동산의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개념부터 잠깐 볼게요. 어렵습니다. 민사 용어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양도담보, 뭘 양도담보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개념은 일단은 학자들이 정의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판례가 정의하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이 정의하는 개념하고 동산의 양도담보, 부동산의 양도담보 정의하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요거와 관련해서 동산의 양도담보 요걸로 개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판례가 취하는 입장으로. 양도담보라는 건 뭐냐? 담보는 아실 거고 담보, 우리 담보 잡는다. 돈 빌렸다 그럼 은행에서 뭐 담보 잡습니다. 그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다음에 양도는 넘기는 걸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자 담보를 위해서 양도하는 거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담보를 위해서 양도했다. 그럼 담보를 위해서 양도하는 건 뭘 양도할 거냐? 우리 이제 동산의 양 자 우리 동산의 양도담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동산을 넘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학생 채권자한테 돈 빌리면서 야 요거 내 자동차 벤츠인데 요거 넘길게, 혹은 내 요거 시가 1000만 원짜리 이 동산인데 요걸 넘길게, 혹은 내가 야 소를 한 10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이 소를 넘길게. 소도 동산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제 사례가 동산에 이 소나 돼지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우리 판례가 우리 그 법이 대륙법이라고 해서 독일법을 많이 따오는데 독일에서 이제 옛날 학자들이 1900년대 초반에서 소, 돼지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소를 양도담보에다 돼지를 양도담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담보를 위해서 양도하는 거 이걸 이제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자 우리 통상적으로 양도한다. 뭘 넘긴다. 여러분들 마트에서 물건 샀다 그러면 돈 주고 만원짜리 물건 주고 만원짜리 물건 넘겨봤습니다. 돈 주고. 그러면 마트 사장이 완전하게 줍니다. 완전하게 소유권을 주는데 자 이거는 뭐냐? 담보를 위해서 양도하는데 뭘 양도하냐?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줍니다. 그거는 뭐라고 하냐?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자 개념부터 보면 담보를 위해서 자 양도하는데 뭘 양도하냐? 소유권을 양도합니다. 소유권을 자 통상적인 양도는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주는데 완전하게 주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거.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를 위해서 양도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은 어떻게 하냐?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양도담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채권자, A라는 채권자한테 돈을 한 1억 정도 빌리고 야 내가 올해 연말까지 돈 갚을게. 대신 담보는 내가 축사해서 소 100마리 키우거든. 이거를 양도담보 형태로 너한테 줄게. 그러면 자 올해 연말까지 채권자한테 일단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올해 연말에 돈 갚았다. 그러면 채권자는 저한테 이 소를 다시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내가 돈을 완전히 변제기 안에 갚아버리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갚지 못했다. 그럼 그 소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누구한테 넘어가냐? 채권자한테 넘어갑니다. 요걸 이제 우리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을 양도한다. 근데 이게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개념 정의가 또 이걸로 또 부동산 또 안 맞습니다. 그냥 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위해서 양도하는 거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돈 갚는다고 날짜까지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우리 판례는 동산의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뭐하고 똑같이 가냐? 명의신탁법리하고 똑같이 갑니다. 명의신탁법리.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을 이렇게 싹 정리를 하시고 자 우리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 이 사람이 시골에서 소를 키웁니다. 소를 한 100마리 정도 축사해서 키우는데 지금 자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사료값도 많이 올랐고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땡길 수 있는 거 최대한 땡기는데 더 이상 땡기지 못합니다. 채권자 친구인 채권자 하다 가서 야 돈 좀 빌려줘. 얼마? 1억 원. 그래?
야, 근데 뭐 담보 잡힐 거 없어? 내 축사에 소 100마리가 있거든? 이거 시가 1억 원이 넘는데 요걸 양도담보 형태로 너한테 담보 잡힐게. 그래서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채권자 을한테 가서 소에 대해서 소를 자, 100마리를 양도담보 형태로 담보 설정합니다. 소 100마리 양도담보 형태로 담보 설정했다. 그랬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이 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소 넘겼다. 그럼 정상적인 양도담보고 아니야. 그 채무자 내가 가지고 있을게. 야, 얘가 서울에 살고 얘가 시골에 산다. 야, 너 서울에 소 100마리 어디 키울 데 없잖아. 잘못하면 이거 폐사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점유계정. 점유계정은 점유가 바뀌는 거, 점유는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계정은 바뀌는 걸 계정이라고 하죠. 우리 법이 개정됐다 그런 표현 쓰는데 그럼 점유계정이란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점유가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점유가 바뀐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휴대폰이 있다. 제가 사업하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거 다 팔았어. 그래서 휴대폰도 일단 팔았습니다. 우리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팔았는데 근데 제가 영업이 필요해. 번호 바꾸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임차랍니다. 사용료 매달 10,000원씩 주고 그러면 자, 이 휴대폰은 한번 A라는 사람한테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한번 갔다 왔다. 점유계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점유계정은 점유는 변함이 없고 소유권만 바뀌는 겁니다. 이거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계정 개념을 좀 기억하십시오. 외형상 점유가 한번 갔다 왔다. 이거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점유계정. 점유계정 모르는 용어 친구들은 하나 적어 놓으실게요. 민사 용어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점유계정. 자, 불러줄 테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자, 점유계정. 점유는 변함이 없으나 점유는 변함이 없으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 갑이 얘한테 야, 그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너 이거 서울에 있는데 잘못하면 소 폐사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냐? 점유계정에 의한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점유계정의 양도담보. 자,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갑이 처분한 경우도 있고 을이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 현재 소를 가지고 있다. 점유계정 형태로 그럼 갑이 처분할 수 있을 거고 을은 처분 못 할 겁니다. 일단 뭐 소를 가지고 있어야 처분하니까. 그래서 갑이 처분했을 땐 무슨 죄냐? 횡령죄냐 배임죄냐? 그 다음에 을이 가지고 있기로 했다. 그러다가 소가에 폭등하니까 팔아쳐버립니다. 을이 처분했다. 그럼 이건 무슨 죄가 될 것이냐? 뭐 횡령이냐 배임죄냐? 요게 좀 문제가 되는데 자, 이번에 제3자 병한테 자, 임의 처분해버립니다. 여기서 임의 처분이란 건 여러분들 채권자만 처분한 게 아니고 채무자도 경우에 따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걸 뭐하고 똑같이 보냐? 명의신탁법령하고 똑같이 봅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은 특별한 예가 없다. 그럼 단순 명의신탁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 명의신탁에서 법령 한번 볼게요.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라고 해볼게요. 신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자, 수탁자가 요거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임의 처분했다. 그럼 수탁자는 무슨 죄? 수탁자는 횡령죄가 성립하죠. 단순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되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 명의신탁은 둘관계, 그러니까 대내관계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 관계. 둘 사이 관계에서 누구한테 소유권 인정하냐? 실질적인 주인한테 소유권 인정합니다. 그러면 얘가 부동산 얘한테 명의신탁에 내가 갖다 팔아쳐버렸다. 그럼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 거냐? 갑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관련 등기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 그럼 얘 점유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죠. 그래서 횡령죄가 됩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된다. 그래서 자, 우리 양도담보도 마찬가지 똑같이 갑니다. 우리 양도담보에도 둘관계다 그러면 대내관계라고 합니다. 대내관계. 대내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자, 이 경우는 갑과 을 사이를 얘기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누구한테 소유권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실질적인 주인한테 소유권 인정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용 갑소유를 인정합니다. 선생님 아까 우리 양도담보는 담보를 위해서 자, 소유권 잠시 넘긴다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좀 개념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근데 그건 외형상 그러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내관계에서는 누구한테 소유권 인정하냐? 실질적인 주인한테 갑소유한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외관계. 자, 대외관계다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입니다. 제3자와의 관계란 건 뭐냐? 얘하고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 혹은 채무자하고 얘하고 법적 분쟁이 이걸 대외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다. 그러면 대내관계라고 합니다. 자, 대외관계는 우리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이 경우는 뭐냐? 갑 저기다 을 이외관계를 얘기합니다. 갑을 이외관계. 자, 이 경우는 누구한테 소유권 인정하냐? 우리 여러분들 명의신탁에서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한테 소유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판례가 있는데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부동산 명의 신탁했는데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 치워버렸습니다. 이거 사실은 내 거 아니야 얘기를 안 하고 그럼 이 경우에 얘는 우리 부자기한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왜 안 되냐? 대외관계에서는 얘한테 소유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거 팔았으니까 당연히 사기죄 안 되지. 얘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우리 작물죄가 될 것이냐? 자, 얘가 얘한테 처분했는데 얘는 이게 명의 신탁된 거란 거 알고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작물죄가 되냐? 작물취득죄. 안 되죠. 왜? 대외관계에서 누구한테 소유권 인정하냐? 얘한테 소유권 인정해. 그래서 얘는 소유자부터 넘겨받기 때문에 이건 작물이 아닙니다. 작물이란 건 훔친 물건, 이걸 작물이라고 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대외관계에서는 누구한테 소유권 인정하냐? 명의상의 소유자인 자, 을 소유를 인정합니다. 밑에는 참고로 보시고 우리 참고 가져놓고 위에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대내관계다라고 했을 때 갑소유라고 했는데 자 갑이 처분한 경우가 있고 을이 처분한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갑이 이미 처분했습니다. 자 갑이 이미 처분하려면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처분할 수가 있죠. 원래 우리 여러분들 양도담보다 그럼 소유권이 채권자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채무자 그럽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내가 가지고 있을게. 아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권이 넘어갔다. 우리 이걸 뭐라고 했다? 네 글자로? 점유가 한번 갔다 왔다. 점유 계정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형태냐? 점유 계정 형태로 인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점유 계정 형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 나 가지고 없는데 처분할 수는 없죠. 그리고 상식적인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이미 처분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갑이.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지금 싸움이 있죠. 왜? 야, 올해 연말까지 네가 돈 갚기로 했는데 그러면 담보물을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갖다 팔아쳐버리면 만약에 채무자가 돈 안 갚아버리면 얘 입장에서 돈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다. 대내관계인데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자, 일단은 갑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가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소유, 자기 점유가 됩니다. 그럼 횡령죄가 되냐? 이건 안 돼. 그럼 이건 무슨 죄가 되냐? 배임죄가 됩니다. 왜 배임죄가 되냐? 채무자가 담보물을 갖다 이미 처분해버리면 배임죄가 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이미 처분하면. 우리 여러분도 배임죄에서 이 판례가 하나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갖다 성명불상의 제3자한테 갖다 처분했다. 양도무 설정했다. 이 배임죄가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하면 배임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갑이란 놈은 채무자인데 양도 담보물을 갖다 처분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을이 처분했습니다. 이미 처분했다. 을이 이미 처분하면 이거 점유 개정할 필요가 없죠. 채권자 그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갖다 팔아쳐버렸다. 그럼 이거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자 일단은 둘 사이 관계에서 누구 소유냐? 소유는 갑 소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가 되죠.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점유. 타인 소유, 자기 점유. 무슨 죄? 횡령죄. 소는 여러분들 재물이니까 횡령죄 대상이 될 거. 오케이. 자, 요거 횡령죄가 되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두 개는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판례 명의시타하고 똑같이 갑니다. 명의시타하고. 자, 그러면 자 56번 볼까요? 56번에 첫 번째 금전채권 나오는데 금전채권은 민사용어입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 금전채권 나왔다 금전 빼버리십시오.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채권은 채권 채무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자 민사적으로 좀 형법식 어려운 용어 나오는데 우리 자 백지어음 이런 거 나왔다. 그냥 어음 백지 빼버리시면 됩니다. 약속어음 약속 빼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법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어음은 알아. 백지 수표, 수표는 알아. 그러면 그냥 그걸 빼버리고 금전채권, 채권 알아. 돈 빌려주고 빌리는. 그래서 민법상 정확하게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민법 시간에 하는 거고 채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이른바 강한음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점유하던 중 임의로 양도담보 동산을 처분했다. 채무자가 처분했습니다. 채무자가 처분하면 이게 무슨 죄가 된다? 아까 갑이 처분하면 무슨 죄? 배임죄가 된다라고 했죠. 자, 이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오케이. 맞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57번. 여기는 사실 뭐 출제 경향이 더 떨어지는데 법원행시. 그냥 경관에서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까지 뭐 듣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100점을 목표로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좀 보겠습니다. 자, 57번에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개정 아까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의 동산에 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3자의 현실인도는 현실 빼버리면 됩니다. 인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도 민사용어입니다. 인도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채무자는 처음 점유개정 방법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사무처리자 배임죄 주체를 얘기합니다. 타인 사무처리자 여기다 배임죄 주체라고 적어놓으실까요?
자, 배임죄 주체가 될 것이냐. 우리 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 양도 담보. 요건데, 요게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머릿속에. 우리 둘 사이 관계다. 당사자 사이 관계다. 그러면 채무자 소유, 채권자 소유. 진짜 주인인 채무자 소유가 됩니다. 우리 소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제3자의 관계에서 누구 소유다? 대외적인 관계 채권자 소유가 됩니다. 우리 아까 양도담보를 뭐라고 하냐? 담보로 해서 넘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싹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번에는 채무자 갑이 자,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채권자. 자, 얘가 소가 있는데 소가 한 100마리 정도 키우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자, 얘가 A1한테 가서 야, 돈 좀 빌려줘. 그래? 얼마? 1억 원. 근데 뭐 담보 잡힐 거 있어? 소가 있는데 이 100마리 양도 담보 설정할게. 라고 해서 자, 얘가 첫 번째 소 100마리를 양도 담보 형태로 자, 담보 잡습니다. 양도 담보. 근데 채무자가 뭐라고 하냐? 야, 그 서울에서 소 키우면 잘못하면 폐사할 수가 있으니까 또 민원도 많이 생기잖아.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이건 뭐라고 하냐? 우리 점유 개정이라고 했죠. 점유 개정. 점유가 변함이 없습니다. 소유권만 바뀌었고. 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처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 담보물을 갖다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번엔 채권자 A2한테 가서 야, A2야, 나 돈 좀 빌려줘. 얼마? 1억 원. 담보 잡힐 거 있어? 야, 이거 소 있는데 이 소에 대해 양도 담보 설정할게.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 두 번째 또 양도 담보 설정했습니다. 양도 담보. 두 번 했으니까 이중이겠죠. 이중 양도 담보 설정했습니다. 이중 양도 담보 설정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냐. 그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럼 점유 개정 형태로 또 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처분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채권자 A3가 있습니다. A3한테 이번엔 소를 어떻게 하냐. 그냥 양도해버립니다. 팔아치워버립니다. 담보 설정한 게 아니고. 자, 세 번째는 자, 여기다가 처분. 우리 양도하면 양도 한번 헷갈릴 수가 있겠으니까 처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처분했을 때. 자, 그러면 갑은 A1, A2 요거에 대해서 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A3였고 A2만 보겠습니다. A2까지 얘하고 갑하고. 자, 일단은 얘한테 담보 설정했나? 얘한테 이중 양도 담보 설정했죠. 우리 배임죄에서 이중 처분하면 배임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중 매매했다. 배임죄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 우리 둘 사이의 관계다. 그러면 양도 담보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대내 관계는 진짜 주인은 채무자한테 있다고. 그 제3자의 관계는 채권자한테 있다고 했죠. 알고 봤더니 얘가 자기는 당연히 양도담보 자기가 먼저인 줄 알았더니 이중 양도담보 설정했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진상 부리겠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제3자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건 대외 관계가 됩니다. 대외 관계. 대외 관계에서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채권자한테 있다. 채권자한테. 소유자는 얘 거죠. 얘가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 자, 소유자인데 그러면 우리 남의 거에 대해서 함부로 담보 설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처분하거나. 남의 거. 야, 우리 학생 이거 좋다. 우리 학생 가져. 남의 거 이거 너 가져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안 돼. 남의 거 담보 설정해주면 되냐?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얘한테 양도 담보 설정했다. 이중 양도 담보 설정했다. 이건 남의 거에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 민법상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민법상 무효가 된다. 그러면 자, A1하고 A2만 볼게요. A1하고 A2. 자, 그러면 이게 외형상 이중 처분인데 그럼 실제 이중 처분이냐? 무효가 되기 때문에 A2에 대한 처분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배임죄가 안 됩니다. 배임죄가. 그래서 자, 이 경우 A2에 대해서 배임죄가 될 것이냐? 배임죄가 안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A1 거니까. 그래서 A1하고 A2 관계에서는 민법상 무효가 돼서 배임죄 안 된다. 이렇게 하나 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2 빼버리겠습니다. A2 빼버리고 A1한테 돈 빌리고 양도담보 형태로 자, 일단은 설정해줬는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채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3한테 팔아치워버립니다. 소를. 팔아치워버렸다. 그럼 이건 일단 팔아치웠으니까 유효합니다. 유효했다. 그럼 이거 뭐가 되냐? 이건 이중처분이 되죠. 이중처분이 된다. 그러면 A2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경우에 자, A3와 관계해서 이거는 배임죄가 될 것이냐? 이건 배임죄가 성립을 합니다. 자, 배임죄가 성립한다. A3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 게 아니고 A1에 대한 배임죄를 얘기합니다. A1에 대한. 우리 부동산 이중매매. 이거 잠깐 볼까요? 자, 얘가 매도인. 얘가 A1한테 처분하고 다시 A2한테 이중 처분했다. 이중 매매했을 때.
이중 매매였으면 A2에 대한 배임죄가 됩니까? A1에 대한 배임죄가 됩니까? A1이지. 열받은 애는 얘지. 자기한테 넘겨줬는데 얘한테 넘겼으니까. 마찬가지. 자, 여기는 뭘 물어보냐? 자, A2와 A와의 관계에서 A2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 게 아니고 A1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는 양도담보 취득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A1하고 A3의 관계에서 얘한테 처분해버렸다. 그럼 얘는 얘는 취득 못한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배임죄가 될 것이냐? 얘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A3에 대한 배임죄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얘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한테 양도담보 설정하고 점유계정에서 그 다음에 A2한테 마찬가지 점유계정에서 양도담보 설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러다가 A3한테 팔아치워버렸다. 그러면 자, 요거와 관련해서 A2와의 관계에선 배임죄가 될 것이냐? 안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A3와의 관계에선 배임죄가 될 것이냐? 얘는 얘한테 팔아치웠으니까 얘는 붕 떠버렸죠. 그래서 이 경우는 관계에선 배임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57번. 자, 57번. 질문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 점유계정 방법으로 자신의 동산과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자, 두 번의 양도담보 설정했습니다. A1한테 주고 A2한테 한번 줬습니다. 채무자가 자, 요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줄에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3자에 인도해버렸다. 자, 이번에는 뭐냐? A3한테 그냥 갖다 팔아쳐버렸습니다. 처분했습니다. 양도했을 경우에. 자, 질문 일단 보시고 필기시간 일단 드릴 테니까. 자, 세 번째 줄에 계정 방법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 타인 사무 처리한 자에 해당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두 번째 가장 문제 채무자는 처음에 점유계정에 의한 다시 말해서 A1에 대한 관계에서 요거 처분한 거 배임죄가 될 것이냐. 요 배임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죠. 배임죄가 되면 배임죄 주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딱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얘가? 우리 친구. 너무 해가지고 선생님 이제 6시간, 뭐 4가 지금 과거 걸려가지고 이해고 나버리고 그냥 버티는 게 대단한 거고 쉬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봐봐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봐보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긴 시간 또 고생 많은데 강의를 여기서 딱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감독님도 참 고생 많았고 학생도 고생 많았고 우리 친구 필기 다 했죠? 이따 하시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4월 4일까지 아직 2달이 조금 더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달 기간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간중간 모의고사 많이 볼 텐데 모의고사 많이 보다 보면 점수가 요동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만큼 잘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의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닙니다. 진짜 선생님들이 진짜 이거 공들여서 문제 냈다 그런 문제다 그러면 신뢰하면 안 돼. 그게 아니다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모의고사는 뭐냐? 모의 고사일 뿐입니다. 모의시험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잘 나온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안 나온다고 절대 기죽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수험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자신감. 끝까지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무섭습니다. 그 친구도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만심.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자만심입니다. 사람이 자고로 겸손해야지 아, 내 모의고사 잘 나오니까 뭐 되겠지. 미리 여러분들 3월부터 축배를 터뜨리고 야, 나는 이제 중견 갔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4월 4일날 거의 하늘에 철퇴를 내립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마음 멘탈 강하게 먹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참 많았으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